중학교 1학년 전제소 7과 본문입니다. 지난 6과에서 우리는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데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타동사이고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자동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타동사에도 종류가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이중 타동사, 그리고 세 번째로 복합 타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동사를 영어로 transitive verb라고 했었죠. transitive라고 하는 말은 동사의 영향이 다른 대상에게로 넘어가고 이동하고 건너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transitive verb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바로 다음에 목적어로 문장이 완전해지는 이런 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반면 이중 타동사는 동사의 영향이 목적어에게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이 목적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중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동사가 이중 타동사입니다. 반면 복합 타동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만 가지고는 문장이 온전해질 수 없어서 여기에다가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충해주는 보어가 함께 등장을 해야 비로소 문장이 완성되는 이런 것이 복합 타동사입니다. 이 3가지는 전부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특히 이런 완전 타동사를 mono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mono라고 하는 말은 한 개라는 뜻이죠. 반면 이중 타동사를 영어로는 di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die라고 하는 말은 2개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타동사는 complex transitive verb라고 부릅니다. 뭔가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목적어와 보어가 함께 나와야 문장이 완성되는 그런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중 타동사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중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2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먼저 나오는 이 대상을 IO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바로 뒤에 있는 대상을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direct object라고 합니다. 직접 목적어는 동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고 반면 간접 목적어는 동사의 수혜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정도로 해석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사를 보면 그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타동사라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1개만 오는 건지 아니면 목적어 2개가 오는 건지 아니면 목적어와 보어가 함께 오는지에 따라서 완전 타동사, 이중 타동사, 복합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보는 많은 문법책에서 이 이중 타동사를 다른 말로 수여동사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수여동사라고 할 때 이 수여라고 하는 말은 뭔가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한자말로 표시한 것이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쓴 것이 영어에서 굉장히 흔히 쓰는 수여동사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동사들은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give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show도 보여주다라는 말이고 tell도 말해주다, 이 read는 읽어주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동사들이 항상 수요동사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buy만 하더라도 무엇을 사다라고 해서 완전 타동사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완전 타동사인지 이중 타동사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뒤에 목적어가 1개 있는지 2개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바로 뒤에 목적어가 1개만 나와 있으면 그때 buy는 완전 타동사이겠죠. 반면 목적어가 2개가 나와 있으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라고 하는 그런 수요동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teach 다음에 목적어가 1개만 나와 있으면 뭔가를 가르치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반면 목적어가 2개가 나와 있으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요동사는 뭐뭐해 주다 라고 하는 주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긴 하지만 수요동사인데도 주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동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장 중에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 I가 주어이고 wish가 동사인데 바로 뒤에 있는 you가 너에게 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Merry Christmas를 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wish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를 2개를 가지니까 이중 타동사인 것은 맞죠. 그런데 수요동사라고 하기에는 주다라는 느낌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동사라는 의미보다는 이중 타동사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도 다양한 동사가 나오겠죠. 그 동사 중에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연습삼아 계속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가 나왔다면 그것이 완전 타동사인지 이중 타동사인지도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문법에서는 복합 타동사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기본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 속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Henry's Seizures, 헨리의 가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오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이죠.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H가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헨리라고 발음하지 않고 앙리 정도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앙리 마티즈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앙리가 계속 나올 텐데 앙리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앙리의 가위. In a small town in France, there lived a young boy. 작은 마을에서, 그 마을이 어디 있는 곳이냐면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한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꾸며주는 말이죠. 문장 성분으로는 modifier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있는 there를 보는 순간 우리 지난 사과에서 배웠던 유도부사가 떠오르면 참 좋겠죠. 유도부사는 특별히 해석하지 않죠. 존재를 나타내는데 거들어주는 그런 부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어는 바로 뒤에 있는 a young boy가 진짜 주어이죠. 그리고 live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어린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장소를 나타낼 때 작은 마을에서 라고 하는 이런 좁은 장소를 먼저 쓰고 in France라고 하는 넓은 장소를 나중에 쓰는 것이 영어식 순서이죠. His name was Henri Matisse. 그의 이름은 앙리 마티즈였습니다. He liked to draw pictures. 그는 이라고 할 때 그는 당연히 마티즈이겠죠. 그는 좋아했습니다.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문장 속에 아주 친근한 문법이 보이죠?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like라고 하는 동사가 무엇을 좋아하다 라고 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타동사 바로 뒤라면 목적어 자리, 그 목적어 자리에 쓰인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죠. 그리고 이때 to draw라고 하는 부정사를 draw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로 바꿔도 문법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동명사도 역시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의 성질이라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동명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다 이렇게 동명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합니다. like 같은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지만 어떤 동사는 목적으로 투부정사만 오고 또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오는 그런 것이 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He drew pictures in the sand and in his book. 마티즈는 그렸습니다. drew는 draw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디에 그렸냐면 모래에 그렸네요. 그리고 책에 그렸네요. 그러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1번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2번 덩어리 모양 똑같은 것을 연결한다고 했었죠. 전치사구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raw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겠죠. 무엇을 그리다 입니다. When Matisse grew up, he left his town and became an artist in Paris. 자, 이 문장이 이번 단원의 핵심 문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라서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마티즈가 자랐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떠났습니다. 자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되었네요. 화가가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화가가 되었습니다.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left와 2번 동사 became을 연결하고 있죠.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마티즈가 자랐다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앞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절인데 한 개의 문장 속에 절이 2개 이상 나오면 반드시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첫머리에 있는 이 when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것은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 중에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때 when은 당연히 종속 접속사이겠죠? 우리가 지난 6과에서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앞에 있는 이 절을 좀 더 중요한 절이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했었고 뒤에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속 접속사였습니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 뒤에 붙어있는 이 종속절은 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라고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that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였습니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은 절인데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오는 절, 이런 절을 명사절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방금 봤었던 when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인데 이 when이 이끄는 절, when 바로 뒤에 나오는 절은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입니다.
절은 절인데 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절이니까 이 절은 생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절이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when을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다라고 해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었던 우리 본문 문장이 부사절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Matisse 부터 grew up까지가 하나의 절인데요. 절 중에서도 종속절이겠죠? 근데 이 문장 구조를 보는 순간 이미 자리가 옮겨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원래는 종속 접속사가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 끼어서 왼쪽 오른쪽을 연결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종속 접속사와 이 절 부분을 통째로 주절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두에 접속사가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이동한 것이 확인이 됐네요. 자, 그 다음 생략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Matisse grew up 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째로 없애버려도 뒤에 있는 이 절만 가지고도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이 주절입니다. 주절만 가지고도 문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종속절은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생략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하니까 이것은 부사절이 확실하네요. 그런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종속 접속사. 그래서 이것을 부사절 접속사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when이 나오면 이 when이 접속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중학교 1학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이고 이것이 종속 접속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주 똑똑한 중학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평범한 중학생은 아닌 것이죠. 종속 접속사 when은 해석할 때 뭐뭐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그래서 마티즈가 자랐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말을 떠나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죠. 참고로 when이 항상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는 것은 아니죠. 의문사 when도 있습니다. 의문사로 쓰인 when은 언제라고 하는 뜻이죠. 너 생일이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이럴 때 쓰는 when은 의문사 when이고 방금 본 문장에서 when은 접속사 when이었습니다. He painted pictures day after day and year after year. 마티즈는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 day after day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year after year라고 하는 말은 매년, 해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그렸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꾸준히 그림을 계속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겠죠. 역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day after day라고 하는 부사 덩어리와 year after year라고 하는 부사 덩어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He was happy with his life. 마티즈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삶에 아주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More and more people began to notice him.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notice는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죠. 그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문장 속에 두 가지 핵심 문법이 들어있네요. 먼저 여기에 more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비교급 문법이 떠오르면 참 좋겠습니다. more는 many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many people은 많은 사람들이고 more people은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many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more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쓰고 있죠. 이렇게 비교급을 연달아서 한 번 더 쓰게 되면 점점 더 많은, 갈수록 더 많은 어떤 숫자나 어떤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비교급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점점 더 많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begin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역시 to 부정사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역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습니다. 그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역시 마티즈이겠죠. They loved his paintings and soon he became famous. 앞에 언급했던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은 마티즈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서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곧 같은 이런 말은 부사입니다. 그리고 he는 역시 마티즈겠죠? 참고로 여기 유명해졌다라고 할 때 he가 주어이고 become은 서술어이죠. 그리고 famous라고 하는 부분은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아니죠. 하지만 문장을 완성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덩어리죠. 이것을 more라고 했습니다. When Matisse became an old man, he fell ill. 마티즈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아프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문장 속에도 접속사 when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이 하나 있고 또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when은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 그러면 종속 접속사가 붙여주고 있는 바로 뒤에 절이 종속절.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이 주절이죠. 그래서 마티즈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티즈가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종속절은 구체적으로는 부사절이겠죠?
원래는 이 자리에 붙어 있었던 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뒷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자리를 앞으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왜 자리를 옮겼을까요? 원래 이 자리에 둬도 상관없는 거지만 보통 문장의 첫머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부분을 특별히 부각시키거나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만 살짝 보고 갑시다. 여기에 있는 fell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원래는 fall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fall은 떨어지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fall이라고 하는 것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상태 변화 동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become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상태 변화 동사이죠. 그가 유명해졌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래는 유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유명한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변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상태 변화 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4과에서도 이런 상태 변화 동사가 하나 있었죠. go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go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될 때 쓰는 것이 go였었죠. 우유 같은 것이 상했다 그러면 go bad를 쓰고 눈이 멀었다 그러면 go blind를 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라고 할 때는 go gray를 쓰고 미쳤다라고 할 때는 go crazy를 씁니다. 그래서 go가 그런 상태 변화를 나타냅니다. 동사 fall도 역시 상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묘사할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fall입니다. 잠들었다 그럴 때 fall asleep이라고 쓰고 fall ill이라고 하게 되면 병이 든 상태로 빠져들었다. 즉 병이 났다. fall silent라고 하게 되면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고요해졌다. fall short라고 하게 되면 부족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즉 부족해졌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He could only lie in bed and sleep. 그는, 마티즈는 오직 침대에서 lie 할 수 있었습니다. could는 조동사이죠? 능력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동사 lie는 특이하게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다 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누워있다 라는 말인데 방금 여기서는 침대에서 거짓말한다 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죠? 누워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 있는 only라고 하는 부사는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누워있는 것만 할 수 있었다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and는 등위 접속사니까 그러면 1번 동사 lie와 2번 동사 sleep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사 only는 뒤에 있는 동사 sleep도 같이 꾸며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He couldn't paint at all. 그는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at all 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그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He could only paint in his dream. 그는 오직 그릴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릴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어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꿈속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 문장을 다시 쓴다면 이 only라고 하는 부사를 이 자리에 두지 않고 꿈속에서만 그릴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only를 넣지 않았을까?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in his dreams라고 하는 이 전치사 덩어리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only는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 바로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aint를 강조하기보다는 그의 꿈속에서를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in his dream 앞에다가 only를 두게 되면 꿈속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When Matisse opened his eyes, they were full of sadness. 마티즈가 그의 눈을 떴을 때 그것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대명사 they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죠. 방금 이 문장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눈이라고 하는 복수의 명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when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종속 접속사. 그러면 Matisse부터 his eyes까지가 종속절이면서 구체적으로는 부사절이겠죠. Luckily, before long, he could sit. 참 운이 좋게도 부사인데 이렇게 문두에 나와 있고 콤마까지 찍혀 있으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Before long 이라고 하는 말도 부사로 쓰인 관용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머지않아서 또는 곧 오래지 않아서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머지않아서 그는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다. A little later, he started to paint again. 얼마 뒤에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다가 다시 앉을 수 있게 되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start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이죠. 무엇을 시작하다. 그렇다면 뒤는 목적어 자리, 그 목적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겠죠. However, he realized that he couldn't paint well anymore. 하지만 이런 것도 역시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앞문장과 뒷문장의 논리적인 관계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이런 부사를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however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에서 뭔가 기대하는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그릴 수 없다. 더 이상 잘 그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well이나 anymore 같은 것들은 다 부사이죠. 그렇다면 우리 육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기에 딱 좋은 문장이네요. 여기에 있는 that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죠. 역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이죠. 그렇다면 he부터 anymore까지가 통째로 종속절입니다. 그리고 이 종속절은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정답은 명사절이죠. 그러면 명사절이라면 주어 자리일까요? 목적어 자리일까요? 보호 자리일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주절을 봐야죠. he가 주어이고 realize가 동사입니다. 무엇을 깨닫다 라고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있는 절 전체가 목적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절, 그래서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 that을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지만 다른 말로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부사절과는 달리 이 명사절은 자리를 옮기거나 생략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종속 접속사 that이 바로 뒤에 목적어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할 때 그때 that은 흔히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문장에서 that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that이 숨어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문장 속에 절이 2개 이상 나오면 반드시 그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들어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잘 그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One day, Matisse got a brilliant idea. 어느 날, 마티즈는 얻었습니다. 한 똑똑한 생각, 한 총명한 생각을 얻었습니다. 한 똑똑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마티즈는 주어이고 gat은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이죠. 그리고 a brilliant idea가 통째로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때 타동사는 목적어 한 개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성되는 그런 타동사이죠. 이런 타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He picked up scissors, cut some paper and made beautiful shape. 마티즈는 pick up 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주워들었습니다. 가위를 집어들었네요. 몇몇 종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문장 속에 병렬 구조가 보이죠? and가 연결하는 덩어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pick up 했습니다. 두 번째 잘랐습니다. 세 번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동사구를 통째로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 그리고 이렇게 3개 이상 연결하고 나열하는 것을 병렬 구조라고 했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동사의 시제도 전부 다 과거로 맞춰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e cut out birds and flowers. 마티즈는 cut out 했습니다. cut은 자르다 라는 뜻인데 여기 out이라고 하는 부사가 결합되면 잘라내다, 종이나 천 같은 데서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부분을 오려내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새도 잘라냈고요. 그리고 꽃도 잘라냈습니다. 참고로 이 out이 명사 앞에 있으니까 전치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out을 통째로 자리를 옮겨서 이 자리에 옮길 수도 있죠.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He was drawing with scissors. 그는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위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scissor를 대문자로 쓴 것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또 복습해야죠. 여기에 있는 draw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draw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drawing은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명사처럼 해석되는지 아니면 형용사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죠. 진행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라면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was와 함께 결합됐으니까 과거 진행형이라고 시제를 말할 수 있겠죠. He said to himself, my pleasure in cutting things grows and grows. 그는, 마티즈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냐면 뭔가를 잘라내는 것에 있어서 나의 즐거움은 자라고 또 자랍니다. 자, 이 문장이 참 재밌는 문장이네요. 먼저 himself라고 하는 것이 문법 용어로는 대명사인데 그 대명사 중에도 이렇게 self가 붙어있는 이런 대명사를 제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영향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그때 쓰는 특별한 대명사가 제귀 대명사입니다. 한자말로 제귀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인칭 대명사는 제귀 대명사의 모양이 있겠죠? 1인칭에서 I의 제귀 대명사는 myself이고요. 그리고 1인칭의 복수형인 we의 제귀 대명사는 ourselves입니다. 그리고 2인칭에서 쓰는 you는
제기대명사의 모양이 yourself도 되고 yourselves도 가능합니다. yourself는 너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yourselves는 너희들이라고 복수의 의미가 되겠죠. he의 제기대명사는 방금 봤던 것처럼 himself이고요. 그리고 she의 제기대명사는 herself. 그리고 it의 제기대명사는 itself. 그리고 복수는 they인데 they의 제기대명사는 themselves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단수일 때는 다 self가 붙죠? 반면 복수일 때는 selves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영향이 다시 그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사용하는 특별한 대명사가 제기대명사이다.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제기대명사 나올 때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표 안에 있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인 것을 알 수 있죠? 뭔가를 잘라내는 데 있어서의 나의 즐거움이 잘하고 또 잘합니다. 그러면 등위 접속사 and는 잘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또 잘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반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사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강조의 의미가 있죠? 잘하고 또 잘합니다. 즉 점점 커집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cutting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cut에다가 ing가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힌트는 바로 앞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있습니다. 전치사 바로 뒤에 있는 것은 명사이죠? 그렇다면 이때 cutting은 동명사입니다. 해석을 해봐도 뭔가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명사처럼 해석되죠? 그래서 뭔가를 잘라내는 것에 있어서의 나의 즐거움이 잘하고 또 잘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주어가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로 모여 있는데 이렇게 things라고 하는 복수의 단어가 들어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my pleasure이죠. 이것은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grow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조심해야죠. Caesars gave me another chance. 가위는 줬습니다.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줬습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설명했었던 그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gave라고 하는 동사에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가위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gave는 동사이죠. 그리고 그 동사 바로 뒤를 보니까 나에게, 누구누구에게 이런 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이라고 하는 을을 들어가는 이런 의미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함께 가지고 있는 동사이니까 이때 gave는 타동사 중에서도 이중 타동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다른 말로 수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위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참고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때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직접 목적어를 나중에 쓰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꿨을 때는 가운데 전치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전치사가 to가 되기도 하고 for가 되기도 하고 of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동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참고로 give라고 하는 동사는 to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Caesars gave another chance to me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2학년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중타동사, 다른 말로 수요동사라고 하는 것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로 필요로 하는 동사이다.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Matisse cut paper all day. 마티즈는 종이를 잘랐습니다. 하루 종일 종이를 잘랐습니다. 이 문장은 시제가 과거이죠? 마티즈가 3인칭 단수입니다. 만약에 시제가 현재였다면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s가 붙어있지 않은 걸로 봐서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인 것을 알 수 있죠? Soon his room was full of shapes and colors. 곧 머지않아서 그의 방은 가득 찼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모양들 그리고 색깔들 이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 다양한 모양들, 다양한 색종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I stay in bed most of the time, but I made a small paper garden all around me. 나는 머물러 있습니다. 침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들었습니다. 작은 종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around라고 하는 전치사는 주변에 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 주변에 이고 all 같은 이런 부사를 붙여서 around me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내 주변 전체에, 내 사방에, 내 모든 주변에 걸쳐서 이런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가운데 있는 but은 등위 접속사라고 했었죠.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찾으려고 봤더니 콤마가 있네요. 그렇다면 I부터 time까지 절과 I부터 me까지 절, 온전한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럴 때는 각각 끊어서 해석하면 되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침대에 머물러 있지만 내 주변 곳곳에, 내 주변 전체에 작은 종이 정원을 만들었다. There are leaves, fruits, and birds. I'm really happy, he thought. 역시 첫머리에 있는 there는 유도부사이죠.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잎들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새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개 덩어리가 전체가 주어이죠.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are를 썼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Perhaps Matisse is still using scissors to cut out stars in heaven. 아마도 추측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마티즈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별들을 잘라내기 위해 가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n heaven, 하늘나라에서. 별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여전히 가위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측의 의미를 살짝 넣어주면 되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ing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현재 분사 ing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장을 끝내도 되지만 종이를 잘라내기 위해 라고 하는 의미를 덧붙인 거죠. 그렇다면 이때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Look at the night sky. 밤 하늘을 보십시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했었죠. 이때 look이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ook the sky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어를 바로 붙이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동사 look의 의미는 뭔가를 보려고 시선을 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동사 3개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동사로 look도 있고 see도 있고 또 watch 같은 것도 있겠죠. look은 이 중에서 유일한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see와 watch는 둘 다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see와 watch 다음에는 목적어를 바로 붙일 수 있겠죠. 반면 look은 어딘가로 시선을 향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어딘가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지 나타내려면 방향을 나타내는 at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반면 see나 watch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도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see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보기보다는 가만히 있는데 눈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죠. 길 가다가 나는 영화배우를 봤어 라고 할 때 내가 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본 게 아니라 눈에 정보가 들어온 것이죠. I saw a movie star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 뭔가 집중해서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것을 wa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라고 할 때는 see 하지 않고 watch를 써야죠. I watched the movie라고 써야지 I saw a movie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동사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각각 다 쓰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Some of the stars may come from his scissors. 그 별들 중에서 일부들은 아마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가위로부터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일부는 마티즈가 가위로 잘라내서 생긴 그 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학적으로 상상하고 있네요. 여기서 may라고 하는 것이 조동사이죠. 다른 조동사들과 마찬가지로 조동사 may도 역시 동사를 도와주는데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측의 의미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허락의 의미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기원의 의미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럼 방금 여기에서는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로 쓰인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you may go home 이라고 하게 되면 너는 이제 집으로 가도 된다 이럴 때 쓰는 것이 허락이고요. May God bless you처럼 신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쓰이는 may가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may뿐만 아니라 다른 조동사들도 뜻이 여러 가지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이 되면 조동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도 시험 문제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과 본문이 끝이 나네요. 이번 단원에서는 복습할 게 참 많죠? 일단 동사에도 목적어를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뉜다. 그리고 이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도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을 완전 타동사라고 했고 목적어가 2개가 나와야 되는 것을 이중 타동사, 다른 말로 수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와 함께 보호가 따라 나오는 경우를 복합 타동사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에서 이중 타동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접속사에 대해서도 지난 6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복습했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that 다음에는 명사절이 나오고 오늘 배웠던 when 다음에는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 나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when을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고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즉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that은 특별히 해석되지는 않지만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을 잘 살펴보면 준동사, 삼총사를 전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준동사, 삼총사라고 하면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to 부정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명사처럼 쓰인 경우도 있었고 부사처럼 쓰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동명사도 한번 등장했었죠. 그리고 분사 중에서도 특히 현재 분사도 본문 속에 몇 차례 등장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준동사, 삼동사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될 문법이기 때문에 이 준동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본문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 정도로 자주 쓰인다는 말이겠죠. 유도부사도 본문 속에 나왔고요. 그리고 대명사 중에서도 또 제기대명사라고 해서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영향이 다시 그 주어에게로 돌아올 때 사용하는 특별한 대명사. 대체로 self나 selves로 모양이 끝나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조동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can, 그리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may도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도 복습해서 꼭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